아, 예. 녹화가 되나 보자, 어디로. 자, 어, 이거 저 혹시 녹화가 되면 나중에 저기 부지한테 좀 보여주려고요. 부지한테. 예. 그래서 이 신석기 문명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석기 문명이라는 것은 벨렉 시대 이전 문명이야. 땅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는 청동기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벨렉 시대 이전에 노아부터 벨렉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신석기 문명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석기 시대 문명을 단순히 예전에는 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오래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견되는 신석기 문명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 괴베클리 태페에서 발견된 것은 굉장히 큰 돌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부터 이렇게 예배터를 먼저 지었던 그런 제사 중심의 그런 그 문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교가 먼저 있고, 그래서 신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농사나 유목 같은 걸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했던 것이 제사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일단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하고 나서 종교가 생겼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문명을 바라보는 것도, 신전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것에 이제 맞게 형성된 신석기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개는 발견이 됐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바벨탑 문명도 원래는 바벨탑도 나름의 신전을 쌓은 거잖아요. 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그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무너진 건데, 그것도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석기 문명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벨렉 시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라고 해서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낮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큰 돌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거지. 천문학적인 기술과 기하학적인 기술. 그러니까 돌을 다듬고 돌을 세우고 돌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었던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신석기라고 해서 낮은 건 아니에요, 수준이. 그래서 이건 일종의 거성 문명 같은 거죠. 큰 돌을 가지고 뭔가 쌓았던 그 시대. 그게 이제 거성 문명. 이 거성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내가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요하, 하나는 아나톨리아, 하나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은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그 티벳 남부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하는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 지금의 야호강 중심의 그쪽 동북 쪽, 아시아 동북 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명이 있었고, 하나가 아나톨리아 쪽인데, 이 아나톨리아가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캐내면 캐낼수록 여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메르 문명이 문명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시작이 수메르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가 나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 신학자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나톨리아 쪽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그 시작이 아나톨리아로 바뀌어 버렸어요. 수메르가 시작이 아니야. 수메르 이전 문명이 아나톨리아거든요. 그리고 아나톨리아에서 수메르가 갈라져 나온 거죠. 그리고 아나톨리아에서 다른 문명들이 여러 개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문명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우상, 뭐 바알이나 또는 마르둑이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나톨리아에서 시작됐다는 이제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나톨리아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요하 문명이 하나가 더 있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요하 문명이 이제 동북에서 아시아 동북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이게 동남쪽에 있었던 문명과 합쳐지는 흔적이 있어요. 그 부도지로 얘기하면 동북 쪽은 황궁시였고 동남 쪽은 청궁시였잖아요.
지금의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아니면 중국 남쪽에 있는 문명, 여기 문명하고 그 동북 쪽에 있었던 몽골이나 만주나 또는 저기 환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이어지는 그 동북 문명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이 합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합쳐졌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 천부경 같은 경우는 동남쪽하고는 상관이 없이 동북 쪽, 아시아 동북 쪽의 요하 문명 중심으로 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청동기 문명으로 황하 문명이 됐고 이것이 이제 배달국이나 고조선이나 부여나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만주나 몽골 쪽 한반도 쪽에 만들어지는 모든 나라들의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동남쪽에 있었던 그 문명이 동북 쪽의 문명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천부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천부경도 사실은 자세히 보자면 굉장히 길어. 이 천부경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강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작은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오늘은 테오보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테오보키.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테오보키 하면 지금 화하족, 중국 한족이라고도 하고 뭐 화하족이라고도 하고 중국 민족의 중국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의 가장 앙크니풍으로 보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 그 시조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한자기도 하는데 시작했던 조상 시조예요. 가장 앙크니 첫 번째 조상으로 보는 사람이 테오복기거든요. 이 테오복기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테오라고도 하고 복기라고도 하고 했는데 합쳐서 그냥 테오복기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테오복기의 여자 동생 이름이 여화였거든요. 여화. 여자 동생이기도 하고 나중에 부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테오복기, 여화, 신화 이렇게 이제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테오복희 여화 신화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동남쪽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신화라기보다 여기도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 거죠. 테오복희가 왜 또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음양오행이 나왔거든요. 중국의 음양오행, 팔괘 이런 그 동양의 문명 가장 베이스가 되는 철학 예, 도교나 뭐 유교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테오보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양을 살고 있는 특히 중국과 한국과 일본, 몽골은 이제 그 영향이 좀 적긴 하지만 몽골도 영향은 있죠. 그 뭐 음양오행을 따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가장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그 시작이 됐던 첫 번째 그 신화를 알고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테오보키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테오보키는 참고 자료 얘기를 했어요. 테오보키의 혈통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면은 몇 가지 책에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환단고기의 태백일사라는 책에 이 테오라는 사람이 동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이라고 하면 동북방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몽골족이나 만주족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다 동이족에 들어가요. 예. 동쪽에 있었던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따져서 중국은 동서남북에 다 오랑캐 얘기를 하죠. 이제 북쪽에 북쪽, 흉노를 북쪽이라고 했어요. 이제 몽골 쪽은 북쪽에 있는 적에 가깝고 동북 쪽이 이제 만주 쪽이나 한반도 이런 쪽은 이제 동쪽이었다고 보죠. 일본이나 이런 데는 거긴 다 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신장이구르 쪽은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융이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뭐 태국이나 이쪽에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테오보키라는 사람은 동이 쪽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시대에 동의하면 지금의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동반도나 산둥반도가 어딘지 알아요? 산둥반도 지금의 천진 있는 쪽에 천진 천진이 산둥반도에 있지. 근데 그쪽 지역도 동의로 들어갔던 때가 있었죠. 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동이족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 중국의 역사를 썼던 역사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사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걸 썼어. 근데 이 사기 안에는 이 태호복키를 집어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아니다 이거지. 화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태호복키를 자기들의 시조로 쓰기 싫어했는데 근데 중국을 설명을 할 때 태호복키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 사마정이라는 사람이 삼황본기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사마천은 사기라는 책을 썼고 뒤에 사마정이라는 사람이 삼황본기라고 썼어요. 삼황이란 말은 세 명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야. 삼황오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삼황은 테오보키하고 황제 헌원 그리고 신농씨라고 있어요. 신농씨 염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세 명의 황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삼황에 대해서 쓴 삼황 본기라고 하는 책에 이 테오보키를 이제 공식적으로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테오보키를 넣지 않고는 중국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테오보키라는 사람을 중국에 처음 시조로 인정을 하고 중국 여러 곳에서 이 테오보키의 동상 같은 걸 세워놓고 이것을 이제 어, 예배하고 막 이게 제사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요 그림 보이죠? 이 사람이 테오보키를 그린 그림 이게 테오보키를 상징하는 동상인데 이게 뭐예요? 가운데 태극이 있고 여기 8개 팔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괘. 그래서 이 태극기하고 팔괘 이게 뭐야? 한국의 국기잖아. 그죠? 한국은 가운데 태극하고 이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했어요. 8개를 다 하지 않고 4개만 선택을 해서 건곤 감리라고 해서 이 4가지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 한국의 국기가 여기서 왔어. 그래서 솔롱고스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있는 거야. 정체성이.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만든 테오보키가 화하족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거잖아. 그죠? 중국 사람 것을,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싫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 테오보키가 중국 사람이 아니다. 동이족이었다. 그러면서 이 혈통을 강조를 많이 해요. 동이족 혈통. 예. 우리가 한국 사람과 똑같은 동이족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동이족이 만든 걸 가져왔다 해서 이제, 어, 이것에 지금 싸움이 있어요. 중국 화하족들은 이건 자기들의 시조다. 근데 동이족이란 말이지.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혈통은 동이족인데 실제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것은 화족과 활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화족의 모든 어떤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망봉기에서도 또 환단고기에서도 이 테오보키라는 사람이 동이족이라는 말은 해요. 예. 그래서 화족이나 동이족이나 어쨌든 역사 속의 인물로 보거든요. 신화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서는 어, 태우라고 하는 환웅, 이게 배달국의 왕의 12번째 아들이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남쪽으로 가면 신화가 됐어. 남쪽에서는 테오보키를 노아 같은 사람으로 봐요. 큰 홍수가 있었고 홍수에서 다 죽었는데 2명이 살아남았다고 봐. 거기는 이제 테오보키라는 사람과 그 동생 여화가 살아남았어. 표주박에 들어가서 표주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식물 같은 거예요. 호박 알아요? 호박? 호박이나 수박 같은 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겉에 딱딱하고 안은 이렇게 부드러워서 안은 다 파고 비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박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큰 홍수에서. 방주하고 비슷한 거지. 예, 물속에 잠기지 않고 물에 뜰 수 있었던. 예, 그 신화가 베트남 쪽에 있어요. 요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 그 신화 속에는 테오보키는 그냥 신 같은 존재고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동이족이나 이쪽 우리 민족 같은 이쪽에서는 이 사람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북쪽에서의 테오보키는 홍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홍수와 상관없어. 그냥 팔괘를 만들고 어떤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근데 동남쪽에서의 테오보키는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 같은 사람이야.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지금은 그게 합쳐져 버렸어요. 남쪽의 신화와 북쪽의 신화가 합쳐져 가지고 테오보키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함께 만들어져 버렸어. 그래서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여러 명이 섞였다는 개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테오보키는 동방의 구이족 중 풍족 출신으로 5대 태우 환웅천왕의 12번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환단곡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사서 중에서도 테오보키 왕은 진국의 출신이다라는 말이 제왕세기 뭐 태평아랍이라는 중국 책에도 있어요. 그리고 테오보키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공인되어 온 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이죠? 예. 그 삼왕분기에도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여러 책에서 테오보키의 출신은 동이족이다. 화하족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오보키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어, 테오보키는 출신은 어, 어쨌든 동이족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몇 가지 큰 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팔괘를 만들었다는 거죠. 팔괘. 이게 우주의 어떤 원리들을 이 팔괘 안에 설명을 한 거예요. 태극, 음양과 8개의 궤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천부경이나 천부경, 북쪽에서 했던 천부경과 숫자 10개를 가지고 설명했던 천부경하고 그리고 세피로드, 저쪽 그 카발라 쪽 유대인들한테 전해졌던 세피로드가 있었잖아요. 이제 영지주의지. 영지주의 세피로드도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설명을 깊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팔괘가. 그리고 이 팔괘가 불교하고도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 이제 알면 알수록 어, 독자적으로 혼자 만든 게 아니구나. 이게 누군가한테 이것도 배워서 여러 문명을 통해서 퍼진 거죠, 이게. 이게 바벨탑 문명이든 아니면 아나톨리아 문명이든 요하 문명이든 이 신석기 문명부터 이 개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문명에서 청동기 문명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갈라질 때 이 그걸 이미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예, 그 개념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 나눠진 거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복귀 팔궤도인데 이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괘. 우리가 예전에 침뜸을 배울 때 음양오행을 할 때 잠깐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 그죠? 이 팔괘에서 주역이 나왔어요. 주역. 주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동양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뭐 점치러 갈 때, 뭐 어딘가 오늘 올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언제 어느 때 태어나야 좋은 건지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역에서 나오거든요. 그 주역의 모든 시작이 팔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양을 사는 사람,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몽골도 마찬가지지. 몽골 사람들도 이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이 세계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8궤, 64궤 주역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쪽 동양 쪽의 세계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진단하고 뭐 그 어떻게 얘기해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이지. 그죠? 여러분들은 2025년에 어떤 궤가 있는지 알아요? 어떤 여러분들한테? 뭐 한 본 적 있어요? 나는 한 본 적 있어. 내가 찾아봤어, 한번. 그래서 나의 사주, 내가 태어난 1965년 5월 3일, 아침 내 8시 태어났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사주라고 하죠, 사주. 예, 이 운세가 어떠냐, 2025년과 어떻게 맞냐.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건 이제 영적인 게 아니라 통계지. 그래서 내 사주 안에는 화가 없어요, 화. 목화 토금수 중에서 예, 화가 없어. 나는 되게 토가 강한 사주예요, 토. 예, 8개 중에서 8개 괴가 있어야 돼. 내가 안에 8개 중에서 3개가 나는 토야. 그리고 목이 2개 있고 어 그게 금이 하나인가 있고 수가 2개 있고 그래요.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8괴, 8개의 괴 중에서 내가 뭐가 많이 있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이런 걸 그 오늘 이번에 올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죠. 예. 어쨌든 그 시작이 이 8괴였어요. 8괴. 8개 복귀 8개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왕 8개나
조금 더 발전을 했죠. 그게 64개로 가고 나중에 이제 주역이 됐단 말이지. 이게 어쨌든 동북 쪽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시작이 테오보키에서 시작됐다. 그럼 테오보키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걸 만들어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이걸 안 했으면 이게 없었으면 그 뒤에도 안 나왔어요. 개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요 팔괘를 만들게 됐었던 것이 하도 낙서라고 하는 이것을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에 이런 모양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예, 하도 낙서 이 두 개가 있는데 특히 이 낙서에서 이게 낙서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서 팔괘가 나왔어요. 이것도 예전에 내가 강의를 할 때 언급은 했을 거야.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 이제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5개, 여기가 하나, 뭐 3개, 8개, 6, 7 이렇게 숫자가 있거든요. 9까지. 1부터 1, 뭐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여기 6이 있네. 그죠? 이 숫자 6이 뭘 얘기할까? 이게 천부경의 6하고 그리고 세피로드의 6과 통하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도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요 안에 담았다고 해서 숫자 9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요 사람은 결국은 죽었어.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죽어서 살고 있냐? 중국에서는 여기 하남성 회양면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천수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이쪽으로 갔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보는 어떤 그러니까 화족이었고 화족으로 살다가 화족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예. 왜냐하면 중국의 시작이니까. 화족의 시작인데 동이족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 측 주장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은 한국 측 주장은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살아서 여기서 주로 살긴 했지만 이게 황하 문명이잖아요. 이쪽이 황하 쪽이 어쨌든 황하 문명을 이루었던 이제 그곳인데 여기 산동선 여기에 복희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묘가 있어요. 네. 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하남성 여기가 천하제일묘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놔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복희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어쨌든 신 같은 존재야. 화족의 첫 번째 신 이야기하면 태오복희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중국 사람 치고 태오복희 모르면 중국 사람이 아니지. 그지? 예. 자기의 시작으로 시조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 치고 단군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몽골 사람 치고 징기스칸 모르면 몽골 사람 아니지. 이 징기스칸 이전은 잘 모르지 몽골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авьчих. 어? 뭐 있어요? 몽골 시작을 누구라고 말?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авьчих. 예? 뭐라고? 잘 모르겠다. 책 이름 있어요? 몽골 비사. 예. 예, 몽골 비사가 있는데 늑대한테 태어났다면서 몽골은. 예. 예. 신화 정도지 아직은.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남쪽에서 그 남쪽 지역 북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남쪽에 살고 있는 요족 뭐 묘족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운남성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뭐 베트남 쪽이나 이쪽 동남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테오보키가 있거든요. 테오보키 여화 신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홍수 신화가 되게 중요해. 예. 왜냐하면 홍수에서 다 죽고 나서 둘만 살아남아서 새롭게 문명이 시작됐다, 인간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리셋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성경하고 비슷하잖아. 성경에서는 8명이 살아남았지만은 여기 이제 요 얘기는 둘이 살아남아가지고 둘이 남매였는데 테오보키하고 여화가 남매였잖아. 근데 남매인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나왔다. 그 뒤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는 광서성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요족 사이에서 베트남 바로 위쪽 중국 쪽이긴 한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요족 사이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신화가 있어요. 예, 이 신화를 좀 써놨어요. 좀 보면 재밌어. 근데 여기도 보면 어떤 큰 홍수를
뇌공이라고 하는 신, 번개의 신이에요. 꼭 저 북유럽의 토르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같은 사람이지. 이것을 이제 동쪽에서는 뇌공이라고 해서 뇌 하면은 우레 뭐 이렇게 번개할 때 뇌를 얘기해. 한자로 얘기하면 그 번개를 치게 하는 그걸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 이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좀 긴데 얘기를 해줘. 어쨌든 아니 이런 나중에 읽어봐. 꽤 길어가지고 예. 이 이야기만 해도 한 30분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거기에서 박 속에서 뇌공이 죽어간 게 있었어. 뇌공이 홍수가 일어날 건데 네가 이 안에서 들어가 살아남으라고 하고 이 박 씨를 주고 갔거든요. 씨를 키웠더니 큰 박이 열렸어. 홍수가 막 비가 쏟아지는데 준비한 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박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갔어, 두 명이. 예. 그리고 이게 하늘까지 홍수가 쌓였어요. 이제 쌓여서 갑자기 물이 싹 떨어지면서 땅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박이 충격을 완화시켰어요. 다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배는 이렇게 떨어져서 깨져가지고 죽어버렸어. 이 테오보키 여와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더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죽었고 테오보키와 여와 박숙에 있었던 이 둘만 살아남아서 이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노아랑 비슷한 거야, 이게 이야기가. 그래서 테오보키가 살아남아서 했던 것이 이제 어, 그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테오보키와 노아 홍수 대신화, 노아 홍수 신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 그 문명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팔괘를 만들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그 성경의 노아와 이 동양 쪽의 동남아 쪽에 이렇게 테오보키는 같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아까 얘기했던 팔괘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게 노아였다. 그리고 네 노아가 천부경도 전수해 줬다. 이렇게 북쪽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천부경과 팔괘 뭐 이런 것들 동양 쪽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명이 이 테오보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노아였기 때문에 이 노아와 테오보키는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역사와 신화가 섞였어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테오보키하고 노아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테오보키가 상징하는 게 어떻게 상징이 됐느냐? 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음. 테오보키 상징이 뭐였냐? 이게 이제 요 뱀이 있단 말이죠, 이게 후대에 7세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뱀으로 아래쪽은 뱀이고 위에는 사람인 거죠. 이 뭐 인두 사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인 어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서양 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테오보키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이 표현이 가장 처음 나온 게 3000년 전에 이게 마왕테라고 하는 한나라의 무덤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BC 한 3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마왕태 안에서 여기서도 그 황제 내경이 나왔어. 황제 내경. 예전에 내가 강의할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마왕퇴라고 하는 얘기는 무덤 이름이에요. 무덤 이름인데 이 무덤 안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하나가 황제 내경이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이 그 마왕퇴 안에 그려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예. 이거. 그래서 그랬다. 잘못했다. 줌이 끝났나 보다. 예. 아니구나. 1분 남았는데, 예. 끝났다. 아닌가?